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원책입니다. 선거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이 방송에까지 사람들은 지금 몰려와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검토해야 될 댓글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모아놓죠. 제가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악성 댓글을 숨겨주는 기능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이 방송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금 일생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이지만 세상은 바뀐 겁니다. 다행히 200석 개헌서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유사 좌파들은 서구의 진짜 좌파들보다 도덕성에서 훨씬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쓴 자들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빈자와 약자를 동정해서 측은지심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포식 후에 흘리는 악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류들에게 졌다면 우리는 사류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나는 이류도 삼류도 되지 못한 사류였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투력이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인물도 바뀌지 않아 보수주의, 더 나아가 자유주의와도 거리가 먼 이들, 4년 전에 패배를 했던 출세주의자들이 여전히 얼굴을 내민 선거였습니다. 이른바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속빈 강정 같은 책상 물림들 말입니다. 저는 작년 말 모 인사에게 삼고 처리를 해서라도 새 인물들을 찾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86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웠을 때 그런 구닥다리 전략은 지금 캐스팅 보트 세대인 2030은 말할 것도 없이 6070에게도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 나라가 완전한 G7이 되는 걸 넘어 G5로 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쉽게 말해서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가자. 이렇게 내가 건의 아닌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정당인 민주당을 이기려면 그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반포퓰리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중에게 나라를 구하자고 매달렸어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 그들이 보수주의를 공격할 때 부패한 기득권의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먼저 부패 척결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말했습니다. 그 부패 척결 1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관여우입니다. 그걸 없애겠다. 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나에게 삼고 처리는 안 통한다. 그 말이 얼핏 어느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86 운동권 청산이야말로 적의 급소를 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적의 급소였습니까? 이재명은 운동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동교동계 같은 주류도 아니었고 그리고 운동권 같은 주력 부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지난 2월 친명당으로 만들면서 이른바 비명학살을 했을 때, 비명행사란 말이 나왔을 때 정청래 등 몇몇 친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동권은 제거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번 선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선거를 회고하면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보수는 사상 최대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엔 무소속 당선자도 없으며 이 108석을 제외한
192석 모두 사실은 국민의힘의 적입니다. 누구는 개혁신당은 우리 편 아니냐 이러는데 그 역시 우리 적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응답은 없습니다. 하긴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같은 경우 출근조차 하지 않고 집에서 식사를 했더군요. 기자들이 참패가 확인된 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자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한 이재명이 이른바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를 한 것입니다. 하긴 지금까지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재명은 40 총선 당선자들과 서울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에게도 야당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국정의 한 축이고 상권 분립이 헌정 질서의 기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서로 타협하는 것이 맞는다. 이재명은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했다며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요. 이 말이야말로 포식 후에 눈물을 흘린다는 저 나일강의 악어, 그 악의 눈물입니다. 한편 이재명은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또 필요한 새로운 계획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다. 이재명이 현충원을 왔다 가고 20분 뒤에, 그러니까 조국도 어제 오전에 이재명과 20분 시차를 두고 당선자들과 같이 서울 현충원에 참배를 했습니다. 조국은 아마도 감옥에 가야 할 처지를 생각했는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직성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이 조국의 위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보니 조국이 어떤 조국이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군요. 조국의 위기를 만든 사람은 조국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한편 이재명은 현충원 참배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국토부에서 백인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협박을 했다 그랬죠. 솔직히 이미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재판 선고가 진작에 이루어졌다면, 법 규정대로 6개월 안에 선고가 났다면 지금 대법원까지도 선고가 났겠죠. 적어도 작년 말쯤에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민주당은 434억 원이나 되는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없으니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판사 한 명이, 굳이 한 명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그렇습니다만, 판사 한 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튼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은 형사합의 34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현재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하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백인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 FC 후금 사건, 이 배임 및 뇌물 재판 등 그리고 큰 카테고리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심리가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사실상 다툴 게 거의 없는, 아니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위증교사 재판, 이 두 재판은 곧 결심 재판 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언론은 중립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 출마가 어려우실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건이 방대한 대장동 백인동 성남 FC 후금 사건, 이 사건들, 그래 배임 및 뇌물 재판은 변론으로 하고, 나머지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혐의가 쉽게 입증되는 너무 간단한 사건이라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아주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솔직히 이재명은 이 사건만 생각하면 웃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름을 건 정당을 만든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뭐 공직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이제야 1심이 끝나지만 조국은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1심이 끝나도 공직선거법은 좀 빠르겠죠. 항소심 대부분이 전부 다 3개월로 묶여 있으니까 빨리 나오겠죠. 하지만 위증교사는 또 1년을 끌지 2년을 끌지 모릅니다. 어떻든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초조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길어도 이건 앞으로 2-3달입니다. 그리고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 같은 하자가 없다면 징역 2년은 그대로 확정되고 조국은 수감됩니다. 어쩌면 국회에 출석 한번 하지도 못한 채 의원 자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마 국정감사는 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정감사는 9월 초에 시작이 되죠. 솔직히 대부분에서 원심이 파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국은 지금 검찰을 손보겠다고 배립니다. 검찰청 앞에 몰려갔더군요. 당선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범야권이 190석 넘게 차지하면서 검찰의 마지막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까지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보를 해놓은 게 있죠. 이 마지막 힘마저 빼앗겠다는 의도를 지금 조국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와 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국 당의 공약에 이 민주당도 수사 기소권 분리와 수사 절차법 제정, 그리고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으로 앞으로 정국은 다시 요동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국과 이재명의 생각대로 법을 바꾼다면 검찰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소청으로 전락해야만 합니다. 아니, 실제 민주당은 검찰청 이름을 기소청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기관으로 위상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대해지고 비대해지고 강력해지겠죠. 문자 그대로 경찰 전성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민주당은 조국 당과 연합을 하면 의석수만 187석에 달해 다른 당의 필리버스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 이 필리버스터 방해를 받지를 않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에 국회의장의 중립적 태도를 반대하는 분이 또 있죠. 추미애. 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말이지 이 나라 유사 좌파들 또 친북주의자들이 외치던 사회주의 국가가 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200석이 되지 않았으니까 개헌은 못 하겠지만
어떻든 사회주의화 하지 않을까 무척 염려합니다. 조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회권 선진국이 되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회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검찰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할 터여서 최종적인 방어 장치는 아직 우리 쪽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도 거부권 행사 뒤에 재의결 표결에서 막아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다시 총선으로 돌아가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방송을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왕 총선이 끝났으니까 백서를 발간은 못할지언정 반성을 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집권 여당은 이렇게 참패했을까요? 이제 모두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거론합니다. 솔직히 개표 방송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오만하다, 그리고 용산이 불통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정치평론가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았을까요? 아니, 겁은 없는데 오만과 불통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저 역시 오래전부터 이 오만과 불통을 말해왔던 입장에서 지금 하나는 더 보태고 싶습니다. 오만과 불통만이 아니다. 다시 개표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입니다. 국회 소수 세력이라는 걸 핑계로 삼아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노총 같은 노조를 설득할 생각도 없었고, 민주당 같은 야당을 달래고 설득하고 논의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상속세와 금투세의 문제점은 진작 거론이 됐지만 여당 어느 누구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까지 받으려면 무려 60%가 되는데, 세계 최고인데 두 번만 상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권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으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그 심각성을 모르고 제대로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다수당일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누가 감히 거론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읽으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어떤 선거든 패를 따지자면 10개가 넘겠죠. 그리고 승인을 따지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상훈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렇게 말해서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있다.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칼럼은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남표 플러스 40대에서 50대, 그래서 4050. 더하기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 아마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 이름은요, 단순히 서민층이라기보다 빈곤층, 그리고 그 위에 차상위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4050은 전체 유권자의 37.5%로서 60대 이상보다 6%포인트 이상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표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2030 이르지만 16살부터 정확히는 한 35살까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균등한 기회, 공정한 사회, 정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 2030은 16살부터 한 35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50 이러지만 지금 심정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진보 좌파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 36살 정도부터 55살 정도까지입니다. 그게 4050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른바 정교조 세대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꼭 그것이 정교조 교육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주력 부대인 그들이 보기에 이미 6070 기득권층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거기에 따른 박탈감 그리고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사이에서 생긴 반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그리고 어려울 때 고무신도 모르고 몽당인필도 모르고 보자기에 책을 써서 학교를 다니던 우리 같은 세대와는 다릅니다. 철이 드니까 칼라 TV가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었던 세대들입니다. 35살부터 지금 55살까지. 그 4050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가난을 이겨냈는지 그 개발 시대를 전혀 모릅니다. 어떻든 이들이 그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니 한국 선거 구도는 바로 보수 분리입니다. 이거 뭐 신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수 분리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구도는 그렇습니다. 인구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들은 민주당의 아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양상훈 칼럼에 있는 내용입니다. 100만 안팎의 서울 주변 도시 모두 민주당의 아성이 됐다. 그러니까 경기도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밀려버리고 일방적으로 패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숫자상으로서는 당연하게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이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표를 다 끌고 모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대선 때의 선거연합을 해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선 때의 선거연합이 어떻습니까? 바로 당시에 젊은 당대표가 물론 한 번도 등원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준석이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과 늘 궤도를 같이 하는 유승민, 그리고 나중에 같이 연합을 했던 안철수, 나경원 등등. 그래서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등을 우대해서 우군으로 만들고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를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이종섭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양상훈 주표는 어제 신문들 일면 제목은 국민의힘 제1당 이재명 조국 위기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제1당이 됐을 것이고 이재명과 조국은 위기를 맞았다. 아마 그게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덧붙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꼭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겸허하게 보이고, 그리고 욕을 듣더라도 열심히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대승을 거뒀을 겁니다. 솔직히 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KBS 대담으로 가면서 그나마 디올백 사건에 관해 인터뷰가 화나지 않았냐 이렇게 묻자 얼버무리면서 사과하지 않았을 때 솔직히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중은 여당은 용산 타달 자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용산의 오만과 불통 이미지가 너무 강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도 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정권심판론에 2조 심판론이니 하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입니다. 2조 심판론이니 하는 이 심판론으로 맞불을 지르면 될 줄 알았으니 선거 전략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 정치신이라는 것을 너무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선거 직전에 오마가 불통이라는 휘발성 높은 인화물질에 큰 불을 지른 것이 셋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좀 신문지상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파 사건. 이건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던 꼴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875원짜리 특별 가격이 붙어있는 대파를 들고 나도 장을 잘 찾아보시면 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대통령이 최근에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었으니 최근에 대파 가격을 몰랐을 겁니다. 과거에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부인과 함께 마트에 가서 대파를 보면서 가격을 알고 있었겠죠. 대파 한 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개수가 바뀌고 무게가 달라지고 그리고 가격이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파단 875원짜리 대파단을 보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사건, 이 사건의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야당은 해프닝 같은 이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대파 헬멧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이 만들어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다시 두 번째 불을 찔렀죠.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육군 해석을 내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종섭 사건을 정면에서 대응하지 않고 경위가 무엇이든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그를 출국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종섭이 출국 금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다들 아시는 바로 의정 갈등입니다. 총선 직전에 느닷없이 3,000명인 의대 정문을 2,000명 더 늘린다. 그래서 5,000명으로 만들겠다. 이건요, 단순히 의료 계획이 아니라 의료 폭탄이었습니다. 이 의정 갈등은 윤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더 큰 의료 대란으로 번졌습니다. 도대체 이 민감한 시기에 의대 정문 확대라는 폭탄 투하를 건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이나 늘리는 이 폭탄을 말입니다. 그리고 배분을 하면서 서울은 0명, 수도권 조금, 나머지는 전부 지방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지방에 수련할 병원 시설조차 만만치 않은데 말입니다. 지금 또 지방의대 졸업생 40%는 서울에 올라와서 전공의 과정을 밟습니다. 어떻든 대파 사건, 이종섭 사건, 그리고 의대 정문 확대 폭탄, 이 사건 셋 중에 단 한 건만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가정법이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니 단 한 건이라도 용산에서 겸허하게 대처를 했다면, 대파 사건 일어났을 때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물가를 제대로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면, 그리고 이종섭 사건은 즉시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출국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귀국을 시켜서 직접 해명하게 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이걸 1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검토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더 했다면
어땠을까요? 홍준표는 총선에서 무참하게 패배하자 한동훈을 두고 어린애의 운을 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그랬죠. 근데 만약 국민의힘이든 용산이든 듀얼백 사건을 진작 사과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대파 사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솔하게 사과했다면 이중섭 사건이 터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작 그를 소환하고 물러나게 했다면 또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 어긴수렴 뒤로 미루거나 내년으로 유예하는 단안을 내렸다면 지금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 중에 한 건만 제대로 해도 경만 태도를 보였어도 저는 적어도 20석은 더 건졌을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이 좀 그칩니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가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을 때 용산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이걸 명확히 기억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 제가 왜 놀란지 아십니까? 헤릭 입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소수자는 늘 옳다. 그 얘기를 죄와 불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똑같이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레프 톨스토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소수자는 늘 옳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소수자는 늘 옳다는 말은 레프 톨스토이가 한 말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헤릭 입센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국민은 늘 옳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은 늘 옳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자 한동훈 역시 국민은 늘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외국에 나갈 때 튜기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나가더니만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이 동료 시민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는 30만 명 중에 아테네 30만 명 중에 시민권자는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빌리티를 갖고 있는 시민권자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은 그 3만 명은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동료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료 시민들과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27만 명이 따로 있습니다. 노예들, 외국인들, 여성들, 그리고 미처 시민에 포함되지 않은 아테네 태생이지만 시민에 포함되지 않은 노예와 다름없는 아주 비난한 자들 30만 명 모두가 시민이어서 동료 시민이 아니라 30만 명 중에 3만 명만 시민이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썼습니다. 제가 총선 전에는 차마 시비를 걸지 못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치학 공부를 하시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거나 그랬으면 아마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모 신문 어느 기자는 너무 신선한 표현이다. 이렇게 사내 칼럼에 썼더군요. 한 말씀 드리죠. 국민은 늘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국민은 늘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의 바로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왜 국민이 늘 옳지 않은지 아십니까? 각 개인이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모여있는 총합입니다. 그러니 국민은 늘 옳다는 말은 아돌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자, 어떻든 나는 이런 선거 경험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다음 대선과 그 1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포퓰리즘을 추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말입니다. 어쨌든 이 나라 보수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반포퓰리즘이냐 이걸 물었던 이번 총선에서 패퇴했습니다. 한 국가는 무엇으로 망할까요? 포퓰리즘과 부패로 망합니다. 우리는 포퓰리즘과 함께 이 나라 각계각층에 번져 있는 정관예우, 즉 부패를 지키려는 새 시대를 열어야만 합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